5천억 원짜리 기계가 완판됐습니다. 홈쇼핑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계, 그걸 만드는 회사가 올해 실적 발표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에요. 메모리 고객들이 주문한 물량만으로 올해 만들 기계가 이미 다 팔렸다고요. 그 주문을 쏟아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 회사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덜란드의 ASML, 인텔도 새치기 못하고 세계 1위 TSMC도 줄을 서야 하는 그 콧대 높은 회사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새 CEO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경기도 화성에 2,400억 원짜리 건물까지 올렸을까요? 분명히 해둘게요. ASML의 독점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판은 달라졌습니다. 깨진 건 기계가 아니라 관계였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으시죠? 오늘은 한 겹 더 깊이 들어갑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절반은 될 겁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이 기계가 뭘 하는 물건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름은 EUV 노광 장비, 우리말로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반도체 위에 아주 가느다란 회로를 그려넣는 빛의 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건은 붓 끝의 굵기입니다. 회로가 가늘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야 더 빠르고 전기도 덜 먹는 칩이 나오거든요. 더 가는 선을 그리려면 더 짧은 파장의 빛이 필요합니다. 기존 장비가 쓰던 빛의 파장이 193나노미터였다면 EUV는 13.5나노미터입니다. 거의 14분의 1 수준으로 짧아진 빛이죠. 이 빛을 만드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공 속에서 좁쌀보다 작은 주석 방울을 1초에 5만 번씩 쏘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방울이 떨어지는 찰나에 레이저를 2번 정확히 맞춰 태양 표면보다 뜨거운 플라스마로 만들어야 겨우 나오는 빛입니다. 그 빛을 모으는 거울은 또 어떻고요? 독일 국토만큼 크게 확대해도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1mm가 안 될 정도로 매끄럽게 연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해내는 회사가 지구에 딱 하나,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최근 이 기계보다 한술 더 뜨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하이 NA라고 불리는 차세대 장비인데요. 빛을 모으는 능력을 40% 끌어올린 장비입니다. 덕분에 기존보다 1.7배 더 정밀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고 이론상 집적도는 2.9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같은 크기 반도체에 회로를 3배 가까이 우겨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장비의 실물이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2층 버스만 하고 무게는 150톤입니다. 소형 여객기 2대에 가까운 무게예요. 옮길 때는 비행기를 통째로 빌려 부품별로 실어 나르고 돌릴 때 들어가는 전기는 대당 1.4메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격은 한 대에 5천억 원대. 그런데도 지금까지 전 세계에 풀린 물량이 10대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런 괴물을 만드는 ASML도 처음부터 강자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엔 직원 몇십 명짜리 회사였고 일본의 니콘과 캐논에 밀려 존재감도 없었어요. 이 회사를 키운 건 다름 아닌 고객들이었습니다. 이 대목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에 다시 꺼낼 겁니다. 자, 이 괴물 같은 기계가 나왔으니 세계 최고 기업들이 앞다퉈 사갔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먼저 세계 1위 파운드리, 대만의 TSMC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이-NA의 본격 양산 투입을 몇 년 뒤로 미룬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계산이 안 맞았던 거예요. 한 대에 5천억 원이 넘는 데다 기존 장비를 여러 번 겹쳐 쓰는 방식으로도 당분간 경쟁력 있는 칩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검증 안 된 신형에 서둘러 돈을 쏟기보다 익숙한 방식으로 버티겠다는
신중한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2025년 7월 양산용 하이-NA 1호기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받아갔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인텔의 체력이었습니다. 장비는 가장 먼저 받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영이 흔들리면서 예전 같은 기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죠. 그럼 메모리 쪽 경쟁자는 어땠을까요? 미국의 마이크론은 아예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5세대 D램에 와서야 겨우 일반 EUV를 쓰기 시작한 수준이었거든요. 하이-NA는커녕 그 전 세대 장비도 이제 막 익히는 단계였던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위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지켜보고, 가장 먼저 받은 인텔은 흔들리고, 추격자인 마이크론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희귀한 기계를 둘러싸고 묘한 공백이 생긴 겁니다. 이런 공백은 반도체 역사에서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에 판이 갈리죠. 과거 일본 반도체가 주춤하던 틈을 한국이 파고들었던 것처럼 기술의 판은 결국 빈틈이 생겼을 때 먼저 움직인 쪽으로 기울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누가 이 공백을 파고들었을까요? 네,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예상보다 훨씬 과감했습니다. 2025년 9월 3일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M16 공장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장비 이름은 트윈스캔 EXE 5200B. 하이-NA의 양산용 모델이 막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인텔이 2달 전 세계 최초로 1호기를 받아갔고 SK하이닉스가 받은 이 장비가 그 다음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에는 다른 의미가 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양산용 하이-NA를 들여온 건 전 세계에서 SK하이닉스가 처음이었거든요. 이 한 대에 지불한 돈만 6천억 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만 보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애초에 EUV라는 붓을 메모리에 가장 먼저 뗀 회사는 삼성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2020년 3세대 10나노급 D램부터 EUV를 적용했고 SK하이닉스는 이듬해 4세대부터 뒤따랐어요. 그리고 하이-NA에서도 삼성은 연구개발용 모델을 먼저 들여와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쪽에서 기술을 익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평택 신공장에 들어갈 EUV 장비 20대 안팎의 주문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죠. 한 회사만 앞서가는 그림이 아닙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한국 메모리 전체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구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판이 한 번 더 커집니다. SK하이닉스가 ASML로부터 EUV 장비를 약 12조 원어치 사들이기로 공시한 거예요. 회사 전체 자산의 10분의 1에 가까운 돈을 노광 장비에 걸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물량은 하이-NA가 아닌 일반 EUV로 20대 안팎이 청주와 이천에 우선 배치되고 새로 문을 여는 용인 공장에도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보유한 EUV 장비가 20대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장비 규모를 단숨에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승부수인 셈이죠. 세계 최고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왜 한국 두 회사만 이렇게 과감했을까요? 무모해서가 아닙니다.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답은 인공지능입니다. AI를 돌리려면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이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세계 1위를 달리고 삼성전자가 맹렬히 쫓고 있어요. 지금은 차세대인 HBM사를 놓고 두 회사가 정면 승부를 벌이는 중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남보다 먼저 더 정밀한 회로를 그려야 합니다. TSMC에게 이 장비가 계산의 문제였다면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생존은 두 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지난해 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책임진 산업이거든요.
나라가 밖에 내다 파는 물건 4개 중 하나가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줄에서 앞서느냐 밀리느냐가 결국 우리 일자리와 지갑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배팅이 예상 못한 곳에서 판을 통째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파는 쪽과 사는 쪽의 관계, 그 자체를 말이죠. 2026년 4월 ASML이 1분기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석 달 매출이 약 88억 유로, 우리 돈 15조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액수가 아니라 그 매출이 어디서 나왔느냐였습니다. 장비 매출의 45%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직전 분기엔 22%였으니 석 달 만에 2배가 넘게 뛴 겁니다. 금액으로는 16억 유로대에서 28억 유로대로 우리 돈 4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회사인데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단 한 나라가 책임진 거예요. 당연히 지역 순위 1위였습니다. 가게로 치면 이런 겁니다. 전 세계 손님을 받는 가게인데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한 단골이 책임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아쉬운 쪽이 누구겠습니까? 같은 기간 정반대로 움직인 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36%였던 비중이 19%로 반토막 났어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첨단 장비가 중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지자 그 빈자리를 한국의 주문이 채운 겁니다. 중국적 문이 좁아지자 ASML에게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 시장이 된 거죠. 기록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매출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1%. 처음으로 로직, 그러니까 CPU 같은 연산칩을 앞질렀습니다. 직전 분기만 해도 로직이 70%였는데 한 분기 만에 뒤집힌 거예요. 그리고 그 메모리 시장을 이끄는 두 회사가 누굽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 말씀드린 그 완판 선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밝혔습니다. 메모리, 고객들이 주문한 2026년 물량은 이미 사실상 다 팔렸고 공급 부족은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요. 일반 EUV조차 ASML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이 60대 안팎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물량이 이미 거의 찬 겁니다. 이 흐름을 타고 ASML은 올해 연간 매출 전망까지 360억에서 400억 유로 사이로 우려잡았어요. 이쯤 되면 ASML이 왜 화성에 거점을 키웠는지 보입니다. 2,400억 원을 들인 그 건물엔 국내 임직원 2,500여 명 중 1,00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장비를 현장에서 고치는 수리센터와 고객사 엔지니어를 가르치는 교육시설까지 들어섰어요. 심지어 수리 부품의 국산화 비중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국 부품 회사들과 한몸이 되겠다는 뜻이죠. 2023년 말 발표된 삼성전자와의 1조 원 규모 공동연구소는 장소를 다시 고르는 진통을 겪고 있지만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만큼은 양쪽 모두 거듭 확인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ASML이 한국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도입부의 약속을 회수할 시간입니다. 독점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정확히 말하면 한쪽으로만 흐르던 그 일방통행은 분명히 깨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ASML 앞에 줄만 서는 고객이 아니라 ASML이 먼저 찾아와야 하는 시장이 된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그저 큰손 고객이 됐다는 얘기로 남습니다. 진짜 새로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한국은 이제 이 기계를 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기계의 핵심인 극자외선 빛을 국내 연구시설에서 만들고 다루고 검증해 볼 기반까지 쌓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ASML만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상용 노광 장비는 지금도 ASML 뿐이에요. 다만 그 심장인 빛, 그러니까 극자외선 광원을 연구시설에서 다루는 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은 이미 자국 연구 인프라에서 EUV 관련 광원과 소재 검증 기술을 다뤄왔고 한국도 이 대열에 조용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두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북도 포항의 가속기 연구소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반도체 검사용 극자외선 광원과 장비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에요. ASML 노광 장비를 대체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토레지스트나 펠리클 같은 핵심 소재를 개발하고 검사할 인프라를 국내에 갖추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런 연구를 하려면 해외 시설까지 가야 했는데 그 발길을 국내로 돌리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배정과 세종 사이 신동지구에 자리한 라온입니다. 원래는 우주의 기원과 희귀 동위원소를 연구하기 위해 1조 5천억 원 가까이를 들여지은 기초과학 시설입니다. 하지만 완공이 계속 늦어지면서 한때는 단군 일의 최대 실패작이라는 혹평까지 들었던 곳이죠. 연구진은 한때 논밭 한복판에 컨테이너 사무실에 머물며 부품을 하나하나 국산화했고 2022년 10월 마침내 첫 빔을 뽑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부품을 만들어 온 국내 협력 업체들도 초전도 가속기 부품을 다루는 경험과 생산 역량을 쌓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에는 이 시설로 우주용 반도체가 방사선을 얼마나 버티는지 검증하는 실험까지 국내 최초로 해냈어요. 그동안 이런 시험을 하려면 연구자들이 해외 가속기까지 찾아가야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라온이 EUV 광원을 만든 건 아닙니다. 포항과 라온은 다루는 빛과 입자도, 목적도 다른 시설입니다. 라온의 진짜 유산은 EUV가 아니라 영하 268도라는 극저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 부품을 국내에서 설계하고 만들고 운용해 본 경험입니다. 이 까다로운 부품을 제대로 다뤄본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은데 바로 그 경험이 앞으로 첨단 광원과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국내에 쌓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애물단지라 불리던 시설이 20년 만에 전혀 다른 무대의 자산이 된 셈이죠. 물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첨단 장비의 배분은 단순히 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동맹과 전략, 수출 규제가 함께 작동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AI 열풍이 꺾이면 12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부담으로 돌아올 위험도 있고요. 그래도 기억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 회사를 키운 건 고객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2012년 삼성전자는 이 회사에 7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지분은 훗날 큰 차익을 남기고 정리됐지만 그때 쌓은 신뢰는 지금 ASML이 한국을 먼저 찾는 관계의 씨앗이 됐습니다. 줄을 서던 나라에서 이제는 판의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가 쓰는 빛을 다루는 기반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절박함과 꾸준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